자, 114페이지 주기율표. 주기율표. 내신용이니까 외우세요. 첫 번째, 주기율표에 관련된 과학자 이름을 외웁니다. 됐나요? 과학자 이름을 외우세요. 첫 번째, 데베라이너. 두 번째, 뉴렌즈. 세 번째, 멘델레이프. 네 번째, 모질리. 화학책에 나오거나 과학책에 나오는 과학자 이름은 내신용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용으로 반드시 사람 이름은 외워줍니다. 됐나요? 이런 거 막 이렇게 써. 이런 거 이렇게 써. 야, 이건 안 돼. 라이너. 야, 이건 좀 이상하지 않니? 그치? 요거 좀 이상해. 뉴렌즈. 새로운 프렌즈죠. 렌즈 때 새 거야. 야, 이상해. 새 렌즈. 됐니? 이것도 더 웃겨요. 요거 더 웃겨. 뭔 말인지 알겠어? 좀 이상해. 됐니? 근데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영어인데 이름이 영어인데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런 거 이거 괜찮지 이게? 제가 지금 물어볼 나는데. 이거 괜찮지? 이렇게 쓰는 거야. 땡증만. 요거 요렇게. 그리고 얘도 예프 여기 쓰면 되지. 여기 있어. 과학자 이름은 외국어 표기법이니까 좀 시험 문제 내긴 어렵지만 객관식으로 출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은 좀 외워줍니다. 자, 주기율표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현대의 주기율표예요. 그리고 맨 뒤에 117페이지, 116페이지를 펼쳐보면 원소의 분류라는 게 나옵니다. 원소의 분류. 이것도 간단하게 상식처럼 배울 거고요. 맨 아래쪽에 같은 족 원소, 그래서 동족 원소라고 나오거든요. 알카리 금속, 할로젠 원소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우거나 교재에 들어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상식 첫 번째예요. 상식 첫 번째, 주기율표. 누가 만들었니? 됐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하나씩 외웁니다. 제일 먼저 주기율표에 관련된 내용 중에 신경 쓴 사람이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에요. 데베라이너. 어때? 1828년 사람입니다. 데베라이너.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은 뭐냐면 세쌍 원소설이라 그래요. 세쌍 원소설. 예를 들면 A, B, C라는 원소를 이렇게 각각 세 쌍씩 묶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원자량을 두 마리만 알고 있다면 나머지 한 마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예를 들어서 A의 원자량이 8이야, C의 원자량이 21에,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값이 요 녀석의 원자량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됐니? 그럼 얘랑 더해서 28이니까 얘 원자량은 1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또 다른 애를 찾아냈어. 어딘지 모르는 애를 막 찾아냈어. 그럼 얘 원자량은 얼마가 될 수 있겠니? 요렇게 더하면 얘가 평균값이 돼야겠죠?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의 원자량도 차근차근 구해 나갈 수 있겠지. 이게 세쌍 원소설의 데베라이너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다시요. 세쌍 원소설 뭐라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를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한 후에, 됐니? 요게 단어가 중요합니다.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한 후에. 다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를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면 이 녀석의 원자량 아까 8이라고 써봤어. 이 녀석의 원자량 20이라면 가운데 원자량을 유추할 수 있다. 평균값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새로운 것이 찾아내질 때마다 얼마 이걸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맞아 틀려?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데베라이너의 세상 원소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미? 자, 그럼 두 번째 찾아낸 사람은 누구야? 야, 이거 정말 웃기잖아. 뉴렌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옥타브설을 주장합니다. 뉴렌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옥타브설을 주장해요. 옥타브가 뭐야?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지.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가면 다시 도가 되죠. 그래서 그걸 같은 자리 세로 줄에 배열하는 거예요. 그럼 원소가 찾아질 때마다 여기다가 이렇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를 세로 줄로 배열하면서 다시 또 나타나면 여기다 표시하는 거죠. 이게 옥타브설이라는 겁니다. 한 옥타브 지나면 다시 옥타브 지나. 이렇게 해서 주기적인 성질이 반복되요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 얘가 리튬이면 얘는 나트륨이고 얘는 칼륨이 되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를 밑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써갈 수 있는 거예요. 주기가 완성된 순간이에요. 그동안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를 세로줄로 배열해서 조개 개념만 있었는데 비로소 주기의 개념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뉴렌즈의 옥타브설은 꽤 지지를 받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방에 끝나.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랑 얘가 주장한 주기율표랑 다른 게 하나 있죠. 끝에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에 네온이 없지. 여기에 아르곤이 없지. 이해됐어? 왜 없어? 이 당시까지도 비활성 기체는 아무도 못 찾았어요. 원소를 찾아낼 때 어떻게 찾는 거냐면 돌멩이를 막 깨. 그래서 돌멩이를 주워와. 그런 다음에 그 돌멩이 따로, 금속 따로, 산소 떼어내서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무언가와 결합돼 있어야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지. 그럼 보이니까 그 중에 금, 은 막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요. 철도 철광석이란 돌멩이에서 찾는 거 맞지? 누군가와 결합을 해야 찾을 수 있어. 그런데 비활성 기체는 반응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니 존재 자체도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몰랐는지 알아? 잘 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주기율표에 완성되고 현대로 들어와서 원소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낼 거 아니겠니? 그러면 새로 찾아내진 원소에 이름을 붙이겠지. 아무나 막 붙이면 안 되지.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됐나요? 이름을 붙이는 규칙을 전 지구적으로 정했어. 그래서 무슨 융이라고 끝나면 이거 금속이라고 하자. 내가 금속 원소를 찾아내면 무슨 융으로 끝나게 만들어야 돼요. 리튬, 나트륨, 베릴륨, 칼슘 전부 다 금속이에요. 됐니?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 철이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 왜요? 26번. 이 새끼는 왜 철류만 해? 구리. 이 새끼는 왜 구륨 이런 거 안 해? 왜 안 해? 수, 은, 금 이런 애들은 왜 융자로 안 끝나냐고. 이름을 정하는 규칙을 만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애들이야.
이해되니? 그러니 야, 수은을 제일 좋아했던 인간이 누구야? 지구상에서. 진짜. 수은을 먹으면 수은처럼 될 줄 알고 불로 장생약으로 수은을 쳐먹었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왕의 무덤을 만드는데 그 무덤이 산만하죠. 그래서 진시황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무덤 형태가 아니라 산이 아니야. 우리가 보면 산인데 걔가 무덤이야. 근데 거기에 왕궁도 짓고 정원도 짓고 뜰도 짓고 사람들이 사는 곳도 만들어 놓고 용병 만들어 놨지. 용병을 찾아내고 나서 이 근처에 진시황릉이 있겠는데 그때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거. 금속 탐지기. 아, 수은. 네, 그래서 수은이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를 찾아다녔어요. 진시황의 유언. 내 능을 만들어. 그리고 이 능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야 해. 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능을 파헤치고 나를 능멸할 수도 있으니. 그래서 그 왕릉을 만든 모든 사람들을 다 가두고 다 죽였어요. 못 나오게. 그때 뭐라 그랬어? 이 왕궁에 강물이 흐르고 연못도 있고 호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연못과 호수를 수은으로 채워줘. 그래서 그 수은을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준대요. 그만큼 좋아했었어. 그래서 진시황의 마지막 난로에 막 가족 친지 다 죽이거든요. 그 사람이 행동한 모습들을 다 비교해 보면 지금의 수은 중독이랑 현상이 비슷해요. 그럼 그 당시에도 수은은 있었다는 얘기지.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금속을 알고 있는 애가 되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름을 정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볼까? 헬륨이요. 금속이니 비금속이니? 비금속이. 근데 왜 유물을 끊나? 옛날에 그럼 얘는 왜 유물을 끊나? 차갑게 됐니? 아까 뭐라 그랬어? 비활성 기체는 찾기가 무지 어렵다 그랬죠? 뭔가 있긴 있는데 그 새끼가 비활성 기체라는 사실도 몰랐어. 그래서 뭔가 있긴 있는데 이 새끼는 뭐 금속 성의를 갖고 있겠지? 그리고 이름을 먼저 지었어요. 헬륨이라고. 근데 찾고 났더니 비금속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름을 못 바꾸는 거죠. 이해됐어? 이게 주기율표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때? 비금속, 비활성 기체는 최근에서야 찾아진 거 맞죠? 그죠? 이 비활성 기체가 옛날에 얼마나 비쌌는지 알아? 이게 얼마나 비쌌는지 아니? 지금은 비활성 기체 줘도 안 쓰죠. 여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아르곤이. 전구 안에 아르곤이 들어있어요. 그럼 니네 그걸 깨서 아르곤을 모아? 팔아? 아니잖아. 아무 짓도 안 하잖아. 헬륨 풍선 주면 니네 뭐해? 먹어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걸 하고 있잖아. 그치? 니네 헬륨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지금은 싸죠. 옛날엔 비싸요. 엄청나게 비쌌어. 니네도 생각해보세요. 지구상에 나타난 폭군 중에 가장 대표적인 폭군이 히틀러입니다. 전쟁을 일으켰죠. 히틀러가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을 평정하고 싶었겠지. 그럼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겠지. 그때 필요했던 게 있었어. 그게 헬륨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한테, 독일 과학자들한테 야 헬륨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만든 거야. 그 당시에 헬륨을 만들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나라는 몇 군데 안 됐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야. 그래서 히틀러가 영국한테 헬륨 좀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과 독일이 전쟁 중이거든. 막 싸우고 있는데 히틀러가 나타나서 영국한테 야 우리 헬륨을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영국이 그래 알았어 이렇게 주겠니? 그래서 영국이 뭐라 그랬냐면 니네 헬륨 갖다 뭐 하려고 이렇게 물어봤어. 이렇게 히틀러가 그 헬륨을 받잖아.
그럼 헬륨은 되게 가볍지. 그래서 그 헬륨을 가득 채운 주머니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차. 그러면 사람이 나를 수 있지. 그러면 폭탄을 들고 가서 날아가서 직접 터트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 헬륨을 줘. 말이야? 이게 영국이 거절을 하죠, 당연히. 그래서 히틀러는 영국한테 헬륨을 못 얻으니까 미국한테 얘기해요. 헬륨 좀 줘. 미국이 주겠어? 안 줘요. 결국에 히틀러가 내린 결정이 뭐야? 그게 로켓맨 프로젝트라는 거거든요. 폭탄을 쏘면 맞을 확률보다 안 맞을 확률이 좀 더 크니까 폭탄을 들고 날아가서 직접 죽이면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그래서 로켓맨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헬륨을 아무 데서도 안 주니까. 히틀러가 내린 결정. 야, 헬륨 말고 없어? 과학자가 뭐라 그랬어? 수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쓰면 되지. 그게 더 가벼운데요? 그거 쓰면 되지. 근데요, 그게 폭발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 더 잘 된대. 어차피 폭탄 들고 와서 터지는데 폭발의 위험이 있어. 더 많이 터질 거 아니겠니? 만들어. 그래서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차고 폭탄을 들고 날아가는 순간 다 터지는 거예요. 이게 날아가서 터지는 상관이 없는데 전에 다 터지는 거예요. 그만큼 헬륨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성공했다면 전쟁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우리는 그런 헬륨을 되게 자유롭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사용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니네 콜라 마시고 버리지. 근데 알루미늄 캔을 갖다 주면 그만큼 금으로 준다 그러면 버릴래? 요 당시에 주기율표가 막 완성된 요런 당시에 알루미늄은 금보다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루미늄이 매우 싸지.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얘 마찬가지. 누렌지의 오타부서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비활성 미체를 표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 지금의 주기율표로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럼 후에 와, 이거 표로 만들면 되게 좋겠네. 결정적인 사람이 나타나죠. 멘델레이프. 러시아의 과학자. 러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 멘델레이프. 뭘 만들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주기율표를 만들어서 위대한. 엄청난 과학자. 왜 유명하냐? 최초라는 단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초의 주기율표를 완성시킨 사람이야. 이래도 질문 하나 내볼까? 멘델레이프가 주기율표를 만들었을 때 멘델레이프가 주기율표 안에 기록한 원소의 가지수는 몇 종류? 이걸 2학년 기말고사 내신 시험 문제에 출제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잘 외워.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 문제를 내는 미친 학교가 어딨니? 수능에도 안 나오거든요. 교재에도 안 써 있어요. 근데 그 선생이 내준 프린트에 써 있어. 그래서 그걸 시험에 낸 거예요. 그런 정신나간. 그래서 한 녀석이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이걸 냈어요 라고 시험 문제를 보여줬지. 맞았어. 우와 졸라 잘했네. 아 선생님 저 이거 맞았어요. 전교 1등은 틀렸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지. 너 전교 1등보다 시험 잘 봤어? 아니요. 그럼 너 몇 등이니? 200등이니. 차라리 이걸 틀리고 다른 걸 맞추지. 그게 내신 시험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동네 내신 시험이 생각보다 부실부실하죠. 그죠? 그러니 수업 시간에 이렇게 교재로 이렇게 듣는 것도 내신이랑은 그닥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단 여러분들은 해줄 수 있는 거,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처럼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 문제를 조금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되니? 그런 것까지 해줄 수는 없어.
자,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멘델레이프는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합니다. (63개) 정도의 원자를 찾은 상태에서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그리고 있는 애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 빵꾸가 뚫려 있는 애는 비워놨어. 누군가가 나중에 여기에 있는 애를 찾을 수 있게. 됐니? 비워놨어. 누군가는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118개나 찾아져 있죠. 꽤 많이 찾아졌지. 이게 멘델레이프의 위력이에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요거랑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애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좀 더 쉬워진 거예요.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정확하게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했는데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달한 후에 애들의 실제 원자량을 쟀더니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보다 무거운 게 앞쪽에 있고 가벼운 게 뒤쪽에 있는 애가 생긴 거예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원자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배열한 게 바뀌는 경우가 생겼던 거야.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라고? 4번이 중요하겠죠. 이름은 모즐리. 모즐리.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의 주기율표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의 주기율표는 모즐리 겁니다. 이 녀석은 뭐대로 원자의 번호 순서대로 원자량 말고 원자의 번호 순서대로 정합시다. 이렇게 내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X선 연구 때문에 그래요. 이때부터 원자에다 X선을 쏴서 원자의 양성자가 몇 개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과학기술이 생긴 거야. 수소에다 쐈더니 양성자 하나, 헬륨에다 쐈더니 양성자 2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양성자가 하나씩 많아지면 다른 원소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러니 원자 번호 양성자의 개수대로 애들을 배열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최초로 적용시킨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여기가 시험 문제예요. 멘델레이프는 원자량 순서대로, 나머지 다 원자량 순서대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모즐리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매긴 거죠.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개수예요. 양성자의 개수가 같으면 같은 원소,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면 다른 원소, 양성자의 개수를 원자 번호로 정의한 사람입니다. 니네들이 외우고 있잖아요. 수헬, 리베분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 원자 번호 20번이 누구라고? 칼슘. 그럼 그 녀석은 왜 20번이야? 양성자가 20개 있으니까요. 됐나요? 원자 번호가 양성자가 되는 순간이죠.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두 번째, 이 녀석을 틀려온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정리한 주기율표. 자, 첫 번째요. 주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기율표에는. 요거 가로줄이에요. 이거 틀려오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주기는 가로줄입니다. 세로줄이 조기야. 됐니? 이거 왜 틀려오는지 알아? 니네도 주기율표를 쳐다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에서 18번까지 있고요. 여기에 1, 2, 3, 4, 5, 6, 7 이렇게 있거든요. 잘 봐. 도대체 왜 틀려오는지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빗금이 그어져 있고요. 주기라고 써있어요. 니네 표에도 빗금 그어져 있고 여기 여기 주기 표시되어 있는 거 맞지? 그래서 1쪽, 2쪽, 13, 4, 12, 10, 18쪽까지 있거든요. 애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써놓은지 알아? 선생님,
족이 가로줄이잖아요. 이렇게 써와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주기가 얘 아니에요? 이렇게 써오는 애들이 많은 거야. 됐니? 아니에요. 주기는 1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쓰는 거야. 됐니? 주기는 가로줄입니다. 가로줄, 주기 무슨 뜻이냐 도대체? 전자의 껍질수예요. 전자의 껍질수. 주기는 전자의 껍질수란 뜻이에요. 1주기에 있는 애는 전자 껍질이 하나, 2주기에 있는 애는 전자 껍질이 2개. 됐니? 이퀄 치고 쓰는 거죠. 전자 껍질수와 같은 단어 우리 배웠단 말이죠. 걔를 주양자수라고 합니다. 스몰 n으로 표시해요. 그러니 1주기에 있는 애들은 주양자수가 1, 2주기에 있는 애들은 주양자수 2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주기 몇 주기까지 있어?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7주기까지 지금은 발견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기는 가로줄이에요. 그럼 두 번째 족이라는 것도 있겠죠. 족은 세로줄로 있습니다. 이 족이에요. 족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원자과 전자수입니다. 와 족의 1자리수가 같아요. 니네들이 배우는 건 요거예요. 잘 보세요. 1, 2, 13, 14, 15, 16, 17, 18쪽까지 배우지 그지? 원자과 전자수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0개 이렇게 배우죠? 그러니 이걸 이퀄을 치려면 18쪽은 괄호 쳐야 되는 거 맞지? 그럼 3족부터 4, 5, 6, 7, 8, 9, 10, 11, 12는 왜 안 배워?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수와 족의 일자리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같지 않는 애는 배우지 맙시다. 그래서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니네는 3족부터 12족까지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거 이퀄 쳐도 괜찮은 것만 배우죠. 단 여기다가 쓰는 거지 뭐라고? 18족은 제외합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이 원자과 전자수가 의미하는 바가 화학적 성질이에요. 그러니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니 화학에서 원자과 전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일단 성질이 비슷한 거니까. 그걸 세로줄로 배열해서 우리는 그걸 족이라고 하는 거죠. 성질이 비슷한 애를 족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네, 되게 쉽지. 할 수 있겠어요? 이래서 새로운 원소를 찾아내면 그 원소에 해당하는 자리에 하나씩 하나씩 끼워 넣는 거예요. 됐니? 별로 어렵지 않지, 그치? 이래들도 주기율표 한번 볼까요? 115페이지. 자, 115페이지 한번 펼쳐볼게요. 상식 하나 해봅시다. 니네들도 한번 찾아볼래요? 32번이요. 이름 뭐야? 어느 나라에서 찾았겠니? 됐어요? 95번 한번 볼래요? 맨 아래쪽에 있어요. 이름 뭐야? 미국. 어느 나라에서 찾았겠니?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이름을 찾으면, 원소를 찾으면 나라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87번 찾아볼래요? 어느 나라에서 찾았겠니? 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 99번이요.
신기하지? 이렇게 사람 이름을 막 붙일 수가 있어요. 페루는 페루만 갱신이 맨델레이 신기하지? 이름 되게 많죠. 여기 이름 이렇게 보다 보면 신기한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98번 보세요. 캘리포니아. 어디서 찾아냈더니 오! 이렇게 원소를 이제 하나씩 찾아낼 때마다 노벨상을 줘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나 존경하는 사람 이름이나 나라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 한번 찾았죠. 이름 하나 찾아내. 우리나라에서 찾으면 뭐라 그래? 코리뉴 코리늄? 코리늄? 뭐 그렇게 없어 보이지. 조선륨? 독도륨? 우리나라에서 찾으면 뭐라 부를 거야? 잠깐만. 노이스 코리아 있고 사우스 코리아 있잖아. 예. 정은에서 찾는 그죠? 자기는 승용륨? 야 이건 좀 이상하다 그치?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자기는 붙일 수 있거든요.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 하나 찾아냈어. 그래서 심사 중이에요. 아 신기해. 그게 새로운 원소로 판명이 되면 올리고 이름 붙이고 노벨상을 또 가져가겠지. 야 스무크 기술 식구가. 그럼 찾아내는 거예요. 뭐라고 뭐 제페늄? 뭐 자포늄? 뭐 이렇게 이름 짓겠죠. 제페니니까 JP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지? 발견되는 건 다 마지막 뭐라고? 번호가 마지막. 아니요. 그거에 해당하는 밑에다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끊겨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발견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만큼 꼭 찾아내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거기 보면 빨간 글씨 있어요. 빨간 글씨. 수은이요. 됐나요? 그리고 브로미. 보여? 얘네들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됐죠? 하나만 더요. 금속 원소가 맞니? 비금속 원소가 맞니? 거기 보면 노란빛을 띠는 애가 전부 다 금속입니다. 그죠? 금속이 뒤지게 많은 거지. 정말 많습니다. 금속은. 그리고 연두색을 띠고 있는 애가 비금속이에요. 되니? 그럼 가운데 파란색을 띠고 있는 애, 이런 애들을 준금속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애들 아니야? 준금속 어디서 들어본 애들 아니야? 잘 봐. 물리원 하는 사람 잘 보세요. 2단원 시험범위잖아. 이번 시험 실리콘 저마늄으로 만들면 자는 거. 뭐라고? 저런 걸 순수 반도체라고 합니다. 됐어요? 실리콘 저마늄으로 만들면 순수 반도체. 반도체의 뜻이 뭐야?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모양이죠.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모양이지. 그런 애들을 준금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 저마늄으로 만들었어. 자, 니네 도핑 반도체 배웠어? 불순물 반도체 들어는 봤니?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들어봤어요? P형 반도체 만들 때 저 실리콘 저마늄의 성능애가 누구야? 써 있어요. 14조. 그래서 14조 원소에 13조 원소를 섞으면 양공이 하나 생겨서 P형 반도체예요. 그럼 N형 반도체를 만들려면 14족에 15족을 섞는 거거든요. 15족의 섞는 애가 누구야? AS. 됐나요? 어때? 거의 대부분 중금속으로 반도체를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반도체인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니? 물리와 화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익혀서 외워둡니다. 됐지? 내가 애들한테 얘기해주는 거 있어. 너네들한테 물리할 때 얘기해줄까? P형 반도체거든요. 요거 외우는 게 내신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P형 반도체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저걸 그대로 읽으면 괜찮은 욕 한마디가 태어나요. 개씨. 됐니? 에이, 가. 이게 기억만교체야. 야, 이거 암기하기 좋겠네 이거. 안 틀리면 되잖아. 그죠? 한국어로 싹 적어줘. 시험지. 저런 거 잘 외워놨다가 그냥 툭 하고 맞추는 거예요. 이 단어는 물리 2단원도 암기 과목이니까. AS 요거 상식으로 하나. AS 비소 어디다 써? 비소 어디다 써? 사야겠어요. 저걸 먹으면 죽는 거야. 이 하나 먹어줘. 그러니 대형 반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니네 몸에도 해가 있겠죠? 예. 먹으면 어떻게 돼? 뭐요? 행복해져요. 저런 것들 굉장히 위험한 재료들입니다. 선생님 마약은 뭐 만들어요? 마약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애가 있고 자연계에서 나오는 애가 있죠. 아, 아편 같은 거는 양지비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천연에서 만드는 게 있어. 예를 들면 헤로인, 그리고 인공적으로 화학 합성해서 만들 수 있는 애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는 뽕이라고 하는 거죠. 만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아마 만들 수 있어요. 만들게? 나도 되게 궁금하기는 한데 무슨 느낌인지. 근데 별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여행을 갈래요. 유튜브에 있던데요. 네, 알아요. 영상. 뭐 배경으로 미드도 있잖아요. 화학 교사가 마약을 만들어서 마약왕이 된 뭐 이런 미드가 있습니다. 근데 뭐 꼭 그런 걸 처먹어야 행복해지겠니? 비트즈의 노래 중에 마약 체험소. 그런 걸 처먹어야 즐거워지겠니? 나는 마약 안 먹고 그냥 맛있는 거 먹을래. 나쁘지 않아. 어. 너무 이거 먹었다. 네. 너무 정말 먹었네. 마약이 나가야 이제 마약을 사야겠다. 니네 마약 먹는 드라마 이런 거 영화 이런 거 봤어? 선생님 마약 사줘요? 응. 그거 먹어야겠다. 건양 못 먹겠죠. 왜 이렇게 가루로 된 걸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 이렇게 확 들이마시잖아요. 니네 코에 뭐 가루 하나 들어가도 막 가렵고 재채기나고 이러지 않아? 근데 그 가루를 꼭 쳐먹어야 되겠니? 콧구녕으로? 아 그건 뭐 하는 짓이야? 없어 보이게. 아 진짜.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이렇게 주사를 놔요. 그래서 주사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거든요. 아프잖아. 주사 안 아파? 그럼 왜 거기다 꽂아놓고 가지? 어처구니가 없어. 그리고 무슨 요새는 알약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유명하죠. 알약으로 되어 있는 걸 막 먹기도 하는데 쓰잖아. 그걸 왜 쳐먹어? 맛있는 것도 많은데. 집중력 강화 마약을 먹으려는데. 네, 마약을 먹으면 집중력은 강화됩니다. 아주 잠깐. 우리랑 같이 하고 있어. 시험 보기 전에 니네 이런 거 모르지? 아 이런 건 여기다가 찍으면 안 되는데. 실험 1시간 니네들 다 알게 되는데. 전 지구에서 물개가 있어요. 물개. 물기가 마약이 된다. 물개. 물개에 쓸개 같은 게 있거든요. 니네 먹어봤어? 전 지구에서 물개를 잡아서 그 물개로 약을 만들어. 그래서 그걸 팔아요. 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어? 전 지구에 잡히는 물개가 불법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 잡히는 물개 중에 99%가 우리나라로 수입돼요. 알고 있니? 강남에 유행처럼 불어온 바람, 물개즙이 집중력 향상에 좋다. 그리고 뇌세포 활성에 좋다라고 소문이 나서 강남에 사는 학부모들이
물개를 전부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야. 먹어봤어, 니네? 근데 효과가 이미 있어요. 나 모르지, 안 먹었으니까. 근데 그 물개를 쳐먹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겠니? 난 그런 거 안 쳐먹을래요. 야,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쳐먹으면 공부가 된다고. 집중력 향상 제일 높은 그냥 수업 시간에 집중하면 돼. 나한테 선행을 한 학생들은 집중력 향상하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저희도 알려주세요. 알려줘? 할 거야? 옛날에 선행했을 때 안 알려주셨는데. 할 거야? 놀아서.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나는 수면과학연구원에서 알바, 인턴 과정을 거친 적이 있거든요. 페이를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알았어요 선배님 갈게요. 그리고 거기 갔어. 첫 번째 한 테스트가 집중력 테스트. 제일 먼저예요. 나 집중력 시간이 3분. 생각보다 굉장히 긴 겁니다. 고등학생 평균 집중 시간은 1분. 애기들의 평균, 어린이들의 평균 집중 시간은 3초를 넘지 못한대요. 됐니? 그럼 나 3분이니까 그래도 꽤 괜찮은 성적이지. 고등학교 평타치보다 높으니까. 3배가. 그래서 화학연구원에서 6개월간 알바를 했는데 인턴십 마치고 마치는 날 검사 24분.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엄청나게. 고등학교 평균보다 훨씬 높지. 24배. 네. 그럼 나는 니네보다 24배 집중을 잘한다는 얘기야. 24분. 그럼 니네가 1시간 공부할 때 난 24시간 공부하면 반대가 되는 거지. 난 1시간 공부를 니네 24시간 공부한 양만큼 할 수 있어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서 배운 것 딱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니네들도 알려줄게. 집에 가면 부모님 변기가 있어.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볼일을 보지 맨날. 서서 보면. 제발 부탁이야. 핸드폰 가져가지 마세요. 그냥 됐어? 집중력이 사라지는 유일한 방법이 핸드폰이에요. 쌤 신문은요? 안 돼요. 안 돼. 됐니? 그래서 요거 알려줄게 해. 니네도 이걸 알려줘봤자 소용이 없지만 그래도 여기 앉으면 벽이든 문이든 앞에 보일 거 아니야? 앉아서 보이는데 여기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마다 쟤를 계속 쳐다봐요. 지금 당장 나오고 부르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쟤를 쳐다봐. 쟤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집중력이 낮은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얘 보여요. 그리고 점점 눈이 막 딴 데로 이렇게 막 가려고 그래. 그걸 모으는 거야. 한 점으로. 됐니? 한 점으로 모으는 건 대뇌가 해요. 딴 데를 보려고 하는 건 중뇌가 하거든요. 중매를 준대요. 그래서 중뇌가 하는 짓을 대뇌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래 공부는 중뇌가 해, 대뇌가 해? 대뇌가 해요. 대뇌의 능력을 다른 뇌보다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저 점을 미치도록 쳐다보는 거예요. 하세요. 저거 나쁘지 않아요.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취직을. 내가 화학연구원, 수면과학연구원에서 배워온 저러지 않았어. 가르쳐줘도 안 할 거잖아. 알아, 안 할 거 알아. 그런데도 그냥 한 번쯤은 해보는 겁니다. 자,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116페이지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기율표에는 금속 원소가 있습니다. 비금속 원소가 있어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고르는 방법은 하나, U자를 붙이세요. 됐나요? 예외도 또 하나, 헬륨은 안 돼요. 됐니? 자, 첫 번째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중에 누가 더 많다고? 금속 원소가 훨씬 많습니다. 됐나요? 자, 금속 원소의 특징. 도체입니다. 전기 전도성이 좋다. 열 전도성도 좋다.
비금속의 특징, 절연체예요.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다. 열 전도성도 좋지 않다. 됐나요?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전 지구를 바꿀 혁명이 갔던 게. 이 새끼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꿀 거예요. 니네들한테도 얘기할게. 공부를 좀 난 잘 못해. 그러면 신소재 공학과를 가세요. 공부를 못하는데 신소재공학과 갈 수가 있어. 화공과를 못 가니까. 어느 라인은 못 가야. 됐어요? 그래서 신소재 공학과 가서 이거를 비금속 원소는 모두 다 절연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전기가 통하는 비금속이 있어. 전류가 흐르는 유일한 비금속. 전 지구를 바꾸래. 탄소입니다. 탄소는 전기가 통하는 유일한 비금속이에요. 니네 금속의 장점이 뭔지 알아? 전기가 잘 통하지. 반짝반짝거려서 아름답지. 튼튼하고 강하지. 단점이 뭐야? 졸라 무거워요. 부식돼요. 저걸로 바꾸면 철보다 강합니다. 금속보다 탄소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금속을 이만큼 두께로 만들어서 총을 쏘면 구멍이 나. 그런데 이 옷처럼 탄소 섬유를 만들면 총알이 뚫지 못해요. 전류가 통하죠. 가벼워요. 부식이 되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나오는 모든 금속을 다 저 탄소로 바꿀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가벼워진다고. 집도 제로 져요. 다리도 제로 만들 거야. 건물도 제로 지을 거야. 그래서 이사 갈 때 들고 갈 거야. 하지만 얘가 철보다 그 어떤 금속보다 강해요. 튼튼해. 장난 아니지. 세상은 이제 앞으로 저 탄소를 갖고 노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니네가 졸업할 때쯤 되면 저 탄소가 아마 세상을 지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TV가 벽지처럼 얇아져서 다 쳐바르면 TV가 될 수 있고요. 니네들은 교재를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고 A4 용지, 플라스틱 파일 같은 거 있지. 그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패드의 10만 배의 기능을 갖고 있는 애가 생겨요. 무게도 그거보다 가벼워요. 접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옷 저런 걸로 만드는 거지. 자동차 저런 걸로 만들어요. 그럼 사고가 났을 때 찌그러지지 않아요. 그럼 다치지도 않겠지. 세상이 바뀐단 말이야. 나 같으면 내가 니네 나이면 신소재공학과 가서 저 탄소 나노 과학을 배우겠어요. 굉장한 팔로입니다. 굉장한. 요거 예외로 꼭 하나 알아둡니다. 또 하나, 금속 원소는 대부분 다 상온에서 고체예요. 비금속 원소는 거의 대부분 다 기체입니다. 산소, 질소, 산소, 아무 기체죠. 비금속 원소 기체들이거든요. 예외가 있어. 액체이네. 누구? 순. 예외가 있어. 액체이네. 누구? 예외가 있어. 고체이네. 누구? 브로민의 아래에 있는 애 찾아볼까요? 이름 뭐라고? 글씨 무슨 색이야? 검정색이면 고체를 뜻합니다. 아이오딘은 고체예요. 됐나요? 아이오딘은 소독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니네 아이오딘 발라주는 곳이 있어. 양호실 같은 데 가면. 양호실 같은 데 이렇게 까져서 가면 핀셋으로 솜 이렇게 해서 막 발라주지. 근데 솜이 갈색인 애가 있어요. 그 속에 액체가 갈색이네. 그게 아이오딘입니다. 그럼 상처가 아주 빨리 나든가 암에 걸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빨리 날래? 암에 걸릴래? 그래서 암에 걸리는 거야. 자, 브로민 위험해요. 실적 원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만 더요. 금속 원소는 그냥 사용할 수가 없어. 빼내자마자 그냥 사용할 수 없어요. 철광석에서 철을 꺼내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재련해야 됩니다. 재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 철의 재련을 1단원이나 4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얘는 재련 과정이 필요 없죠. 산소나 기체, 수소나 이런 애들은 그냥 공기 중에 있으니까. 대니 금속 원소 거의 대부분 양이온 되기 쉽습니다.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어떻게 한다고? 네, 잃어버린다. 비금속 원소들은 음이온 되기 쉽습니다. 전자를 어떻게 한다고?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고 음이온 되기 쉽고요. 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고 양이온 되기 쉬운 겁니다. 그럼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형태를 갖고 있는 애가 누구라고? 준금속이요. 그 준금속은 한 번쯤은 보세요. 물리에서도 시험 문제 낼 수 있으니까. 어때? 굉장한 상식이죠? 상식이죠. 저런 것들. 주기율표 갖고 노세요. 내가 이 앞쪽 반에는 설명을 안 했지만 이 뒤쪽 반에 있는 니네들한테는 그림을 그려줄 거야. 그걸 외우세요. 잘 외워. 이거 잘 외워오면 다음 시간에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외우세요. 자, 주기율표가 있대. 내 주기율표 갖고 노는 걸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주기율표를 보는 방법이에요. 수헬, 리베붕, 탄질산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치? 됐니? 한번 해볼게. 화살표를 이렇게 아래로 치고 이렇게 아래로 칩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이렇게 옆으로 치고 이렇게 옆으로 쳐요. 무슨 말이냐면 니네들이 주기율표가 있을 때 이쪽 대각선으로 가는 애가 있고 이쪽 대각선으로 가는 애가 있겠지. 질문 한번 해볼까? 니네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 20번까지 있죠? 여기 맨 구석에 있는 애 이름이 뭐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에 니네들이 고3 끝날 때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애 이름은 여기가 칼륨이에요. 됐어? 그러면 칼륨의 대각선 끝에 있는 애는 누구야? 다시요. 칼륨의 대각선 끝에 있는 애는 누구야? 다시 칼륨의 대각선 끝에 있는 애. 비활성기체는 절대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럼 반응성을 나타낼 때 비활성기체는 제외. 비활성기체를 다 없애면 제일 끝에 있는 애 누구야? 2주기 17쪽 원자번호 9번. 네. 자, 대표 주자예요. 외우세요. 니네가 배워야 되는 딱 두 종류. 최대값과 최소값을 외운다. 이렇게 내리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금속성이 강해져요. 그럼 니네가 아는 원소 중에 금속성 최대가 누구야? 칼륨. 그럼 이쪽 대각선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해집니다. 그럼 비금속성 최대에 있는 누구야? 플루린. 이해됐나요? 요거 살짝 외워주세요. 교재에 없어. 그래서 써주는 거야. 자, 요 금속성 밑에다가 박스 2개.
금속성 밑에다가 박스 두 개. 됐니? 우선 가장 중요한 2단원에 써먹을 수 있는 거 1번이요. 원자 반지름 2번이요. 이온화 에너지는 3번이요. 전기 음성도는 뭔지 모르지만 그냥 한번 써보세요. 원자 반지름은 이온화 에너지는 전기 음성도는 됐나요? 요거 2단원용이에요. 그럼 4단원용도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1번 제요. 전자를 잃기 쉽다. 2번 양이온 되기 쉽다. 3번 산화 되기 쉽다. 결론은 쉽다. 자, 이제 맞출 수 있는 건 그냥 간단하게 해볼까요? 니네가 알고 있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 중에 산화되기 제일 쉬운 애가 누구야? 써있잖아. 칼륨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다시 전자를 제일 잘 잃어버리는 애는 누구야? 칼륨이야. 그럼 양이온 제일 잘 되는 애는 누구야? 됐니? 산화되기 제일 어려운 애. 뭔 말인지 알겠어? 됐어? 그럼 전자를 제일 잘 얻을 수 있는 애는 됐니? 그럼 음이온 잘 되는 애는 누구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한 방이면 주기율표 갖고 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우리의 4단원은 나중에 한 번 더 배울 거지만 우리가 지금 시험 봐야 되는 건 2단원 맞지? 자, 2단원을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잘 보세요. 리튬, 나트륨, 칼륨 아래로 내려가는 거 맞지? 자, 잘 봐. 누가 제일 크니? 얘는 껍데기 2개짜리, 얘는 껍데기 3개짜리, 얘는 껍데기 4개짜리. 누가 커? 누가 봐도 칼륨이 크지. 뭔 말인지 알겠니? 원자 반지름 이렇게 갈수록 증가해요. 이게 니네가 외워야 되는 다음 시간부터 졸라 외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시요. 아래로 내려가고 옆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는 커집니다. 아니, 원자 반지름은 커집니다. 다시 니네가 알고 있는 애들 중에 원자 반지름 제일 큰 애가 누구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최대값을 머릿속에 딱 하고 넣어주면 비교사시 좀 쉬워집니다. 됐나요? 원자 반지름 제일 큰 애가 누구야? 칼륨. 그 원자 반지름 제일 작은 애는 누구니? 수소예요. 됐어? 수소와 헬륨은 시험 문제 안 낸다고. 절대로 낼 수 없다고. 수소와 헬륨은. 됐니? 그렇다면 수소, 헬륨을 제외하면 원자 반지름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플루오린이에요. 됐어? 시험에 안 나오는 건 X. 그래서 대각선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걸 반대로 쓰면 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한쪽에 한꺼번에 외우는 거예요. 금속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모두 다 감소. 원자 반지름 증가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는 다 감소. 또 한 번 내볼까?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원소는 누구일까요? 네, 쉽지. 전기음성도 뭔지도 모르는데 제일 작은 애가 누구예요? 그럼 전기음성도 최대값을 갖는 애는 누구니?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안 쉬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2단원, 3단원을 잡는 자가 화학원 통째를 다 잡을 수 있는데 그게 기본 근간이 되고 베이스가 되는데 이유는 하나. 2단원, 3단원은 뭘 배우는 거야? 주기율표를 갖고 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주기율표를 2주기, 3주기, 오비탈, 전자수, 주기율표 홀전자, 원자가 전자수, 산화 잘 되는, 양이온 잘 되는, 원자 반지름 크네, 이온화 에너지 크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쫙 넣고 주기율표를 가지고 놀 수 있다면 화학 2단원과 3단원은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니네들한테 이런 걸 한 번쯤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왜?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은 더 쉽게 편안하게 화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으니까. 되니? 굉장히 중요한 시험지예요. 아까 수업 시간 처음에 뭐라 그랬어? 두 가지를 배우는 게 화학, 나머지 절반이라고 했죠. 그 중에 예고편을 니네들한테 총정리처럼 알려줄 거예요. 됐나요? 근데 별로 어렵진 않죠. 그렇죠?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쓱 지워봅시다. 자, 마지막 하나만요. 그 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있는 애. 상식이니까 상식 한번 해볼게요. 얘도 상식이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까? 1쪽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됐니? 20번까지만 하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죠? 한 번만 더요. 2족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됐니? 17쪽이요. 플로린, 염소. 그 다음은 못 외우지. 됐니? 브로민, 요오드. 됐어? 18쪽이요. 헬륨, 네온, 아르곤. 됐어? 자, 얘네들은 특정하게 지어지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한 번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쪽 이름을 뭐라고 하냐? 1쪽을 다른 말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1쪽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그럼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알칼리 금속에 해당할 수 없는 애가 딱 하나는 있지. 네, 알칼리 금속에서 수소는 제외합니다. 자, 이거 상식이에요. 1쪽을 뭐라 그래?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요. 수소는 제외. 얘네들은 물에 넣으면 알칼리 성질이 나타나요.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 아니야? 니네 파워에이드 먹었니? 뽀까리 스웨트 이런 거 먹었어요? 게로레 이런 거 먹었어? 그거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 알칼리성 이온 음료라고 써 있거든요. 알칼리성 이온 음료 무슨 뜻? 그 음료 안에 얘네들 들어있다고. 됐어? 그러면 그 안에 제일 많은 애가 누굴 것 같아? 요거 같죠? 어디 들었어? 소금에. 내 게로레이, 포카리 스웨트, 파워에이드 소금물이야. 됐어? 무슨 소금물을 무슨 돈 주고 사 먹어? 어처구니가 없지. 근데 그게 소금물이면 너네 처먹겠니?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가 생각보다 잘 안 팔리는 거야. 무슨 맛인데? 아니 무슨 맛이냐고 포카리 스웨트가. 그게 이온 맛이야. 그럼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좀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향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게 게로레이야. 그게 파워에이드야. 니네 파워에이드 파란색 먹었어?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봐, 그 무슨 맛인지 모르지, 그치? 거기 뭐라고 써있잖아요? 마운틴 블라스트 이렇게 써있어요. 무슨 맛이야, 그게? 뭐? 그냥 먹는 거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이온 음료 마시지 마세요. 근데 운동하고 체력 키울 때 좋은 거. 그냥 물을 먹어. 그냥 물을 먹어. 됐니? 작다고. 그냥 물을 먹어. 나쁘네. 알카리성 이온 음료 뭐라고? 소금물이라고. 향 나는 소금물. 그걸 왜 몇천 원씩 주고 사 먹는 거야? 정신 나간 애들. 다른 걸 먹어. 알겠니? 팽이가 소금 샀어. 알겠어. 어처구니가 없는 애들. 먹지 마. 얘네 마운틴 듀 먹어봤어? 네. 좋아해? 맛있네. 먹는 거 아니야. 초록색. 먹지 마세요. 니네 이런 거 모르지? 몰라요. 마운틴 듀 회사에 소송한 사람이 있어. 1,000억을 내놔. 미치겠네. 미친놈이지. 마운틴 듀를 샀어. 땄어. 먹으려고 컵에 따랐는데 쥐가 나왔어. 죽은 쥐가.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인터뷰해서 마운틴 듀 회사한테 이런 쓰레기 같은 걸 팔았어. 소송을 걸었어. 손해배상 100억을 해. 1,000억을 해. 소송을 걸었어. 실제로 있는 사건입니다. 누가 이겼어? 마운틴. 왜요? 증거. 아니요. 마운틴 듀 회사에서 추와 소송의 변호인단 중에 이 사람 다 모여서 소송하는 동안에 마운틴 듀 회사에서 증거를 제출했어. 마운틴 듀에 쥐를 넣었어. 그리고 그 마운틴 듀에 쥐가 들어갔으면 죽는 게 아니라. 뚜껑을 닫기 전에 들어갔겠지. 그럼 음료수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질 거 맞죠? 그러면 원래는 뚜껑이 열려 있겠지. 그리고 액체를 부은 후에 밀봉을 하면 캔으로 나오는 거 맞지? 그럼 들어가려면 밀봉할 때 들어갔어야 되잖아. 마운틴 듀가 같이 있으니까 마운틴 듀 있을 때 들어갔을 거 아니겠니? 그럼 그때 들어가서 밀봉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부터 컨테이너를 이렇게 돌아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에 소소 부호에 배달해서 그 사람이 샀던 매장에 갔어. 제조 연원리를 다 따져봤어. 시간까지 다 따져봤어. 그럼 거기에 배치돼 있겠지.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사다가 며칠 날 언제 먹었어? 내 사온 다음에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었다가 먹었는데요. 냉장고에 있는 시간까지 놔두고 땄어, 열었어, 쥐가 나왔다 그랬지. 그 시간까지 쥐를 넣어놨어 거의 다. 살리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쥐가 없어졌어. 네. 쥐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봐라. 네가 먹은 마운틴 듀에서 쥐가 나올 확률은 없어. 왜? 다 뭐가 없어졌는데?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마운틴 듀 회사가 승소했어. 장난 아니지. 그런 걸 니네가 처먹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이온 음료, 편의점에서 파는 음료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진짜 가급적이면 그럼 먹지 마세요. 응? 왜 마셔요? 물 먹어. 맛이 없는데. 우유 먹어. 두유 먹어. 이런 있잖아. 과즙 100% 주스 있잖아요. 이런 거. 자, 두 번째. 이족은 뭐라고 해?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합니다. 이 흑토자를 쓰는 거거든요. 일본 놈들이 찾아내서 흑토자를 쓰는데요. 이 흑토자에 원래 영어식 표현법은 지구예요. 지구. 그래서 이걸 지구에 있는 메탈이에요. 그래서 토금속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속들이죠. 칼슘, 마그네슘이 꽤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17조 원소요. 이름이 뭐야? 할로젠이요. 이걸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 할로젠 원소는 진짜 엄청나게 위험한 애예요.
CL이라는 거 유명한 거 맞지? 어디다 써? 소독할 때 써요. 됐나요? 이게 얼마나 위독한 거냐면 예전에 독일 분들이 나치들이 유태인을 학살할 때 모았지.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한 몸으로 샤워하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샤워실로 다 들어가지. 아기를 안고 막 들어가요. 그래서 샤워 부스 안에서 이렇게 물을 기다릴 때 나온 가스예요. 싸그리 다 죽어요. 그러면 얘보다 비금속성이 강한 애가 누구야? 얘지. 그래서 여기는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돼요. 텅텅 비어 있었어. 그래서 누군가가 막 불소를 연구한, 이 플로리를 연구한대. 그래서 야 연구 어떻게 됐니? 가보면 죽어 있어요. 뭐야 이 새끼.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뭐 되게 많이 있어.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내가 노벨상을 받겠지. 그래서 막 연구를 했어. 그럼 또 친구가 야 이 새끼 뭐하니? 죽어 있어. 이걸 연구한 사람이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왜? 얘보다 더 위험하니까. 됐니? 얘가 살균 소독했어요. 그럼 얘는 개소독에 쓰는 거야. 됐니? 그래서 지구상에서 염소로도 죽일 수 없는 졸라 강력한 균을 얘로 죽이는 거거든. 그 균이 어딨어? 염소로도 소독해 죽이기 어려운 균. 불소로밖에 죽일 수 없는 균. 지구상에서 가장 위독하고 끈질긴 균. 충치균. 아 그래서 치약에 됐어? 그래서 치약에 불소, 플로린을 넣는 거예요. 그거로 밖에 못 죽이니까. 그럼 니네 치약 하지? 컵에다가 물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면 물 틀어놓고 아마마마 이렇게 해? 양치하고 난 다음에 헹굴 때 컵에다가 쓰니?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가위바위보 한 뱉어? 도대체 몇 번을 뱉어? 한 20번은 해야 돼. 입 안에 치약 향이 남으면 안 돼요. 치약 향이 남으면 불소도 남아있는 거야. 향 표현해야 사실. 그냥 상쾌하고 민트, 불소야. 잠깐만. 불소가 몸에 들어오면 뭐해? 암에 걸려요. 그래서 됐어? 그래서 입안에서 그 상쾌한 기분이 민트 향이 치약이 치약 이렇게 되면 위험한 거야. 하루 종일 쪽쪽쪽쪽 불소를 빨아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행궈낼 때 많이 행궈내셔야 되고요. 니네 부모들 중에 이 사실을 알고 불소가 위험한 것처럼 보이니까 불소가 없는 치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개운한데? 개운한데? 이거예요. 불소 있는 치약으로 바꾸세요. 단 오래 헹구셔야 됩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애들도 위험하겠죠. 브로민 마찬가지, 아이오딘 마찬가지. 아까 얘 얘기했잖아. 소독약으로 쓰는데 암을 유발한다. 그럼 이 위에 있는 애는 끝장이지. 끝판왕이야. 플로린. 그래서 플로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하지만 결국에 인간이 찾아냈지. 인간 진짜 대단한 거 맞지. 안 배울 수가 없는 거야. 18쪽은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이런 녀석들은 이름은 다 들어봤죠. 비활성 기체. 됐나요? 누구하고도 반응하지 않는 그냥 기체 순수한 그 자체. 진짜 특이한 성질이 뭐야? 전기를 주면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니네 네온 사인이라는 거 들어봤어? 간판에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유리관을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 기체를 그냥 쳐 넣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막아. 그럼 저 안에 기체가 잔뜩 들어있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전기 코드를 꽂아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꽂아주면 빛이 나와요. 색깔이 되게 특이하지. 이 엄청난 비활성 기체를 찾아다가
네온 사인에만 쓰는 거야. 아직 그 활성도를 많이 찾아내지 못했으니까. 됐니? 매우 안정된 거여서 헬륨 같은 경우에 내가 과자 회사 사장이면 헬륨을 과자 봉다리에 넣어주겠죠. 니네 과자 질소 충전돼 있는 거 맞지? 왜요? 질소는 반응성이 매우 작아요. 그래서 넣어주면 음식이 상하는 걸 방지해줘. 그리고 뚱뚱하지. 그래서 충격을 흡수해서 과자가 상하는 걸 막아주죠. 헬륨을 넣어주면 좋잖아. 야, 과자 먹을래?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헬륨이 들어있는 과자 봉다리는 매우 가벼울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게 재밌지 않겠니? 과자 회사 사장이 왜 이런 거 안 하는 거야? 근데 헬륨 딱 마시면 산소가 그래서 안 들어가면서 그러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소리가 나올 때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성대를 흔드는 거야. 근데 헬륨은 가볍죠. 훨씬 빨리 나와서 얘를 빨리 흔드는 거예요. 그럼 진동수가 커져서 높은 음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이죠.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야? 칼륨과 나트륨. 지구상에서 칼륨과 나트륨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잘 사용하는 게 인간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칼륨 통로가 열리지. 칼륨 이온이 들어오면 칼분급, 나트륨 칼륨 펌프가 졸라 바꿔주지. 칼륨 통로가 열리면 재분급. 분시험법이야. 생명. 어때요? 인간의 몸뚱아리 뭘로 만들었다고? 알칼리 금속으로 활용, 적극적 활용. ATP 뭘로 만들어? 인으로 만들지. 적극적 활용. 생명체를 창조한 하나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과생이에요. 당연하겠죠. 그러니 열심히 배우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 몸뚱아리는, 나는 무교야. 우리 몸뚱아리는 이과생이 창조한 이과형 몸뚱아리라고. 그러니 과학 잘 배울 필요는 있단 말이죠. 자, 상식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주기율표거든요. 여태까지 주기율표의 역사를 이렇게 봤고요. 상식 하나씩 했어. 시험에 나오는 진짜 중요한 자료 하나 적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면 2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2단원이 끝나면 기말고사가 끝나는 거죠. 열심히 배워서 기말고사는 엄청난 성적을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